스르프 타임즈 2022년 11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르프 타임즈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을 우선순위로 하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또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었다, 비합리적이었다고 결정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피력하는 바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의 11월 5일자 뉴스였는데요. 비트코인 해킹 마약 북 하루 1천억 미사일 자금원이다. 태영호 추정. 북한 외교관으로서 남한의 망명한 이 국회의원이 됐죠. 여기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그렇게 쏠 수 있느냐에 대한 자금원에 대한 추정을 한 건데요. 비트코인 해킹 마약 등 불법 거래다 이거죠. 거기다가 이제 무기 기술 이전도 있고 중동 같은데 중국 지원 등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재원 마련 경로가 됐을 거라고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2년치 쌀 수입할 돈을 허공에 날린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 주도로 마약을 생산 판매하는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 구축한 마약 카르텔을 통해 거래해 돈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이란, 시리아 등 중동 나라들과 무기 거래를 많이 했다. 최근에는 미사일 기술 거래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 자, 이런데요. 전 세계로 표현했다면 한국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태영호 의원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태원 압사 사건의 전 단계로서 원인일 수도 있겠다. 마약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미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뺏긴 시장 찾아라 1. 14조 원 투입. 이 반도체에 13조 원을 투입을 한다. 그런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현재 이 반도체 제조 능력 점유율을 보면은 대만이 제일 높고 한국이 한 1%포인트 낮고 일본이 15%고 미국이 12%인데 일본이 좀 더 뛰려고 노력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 이 대만의 TSMC 공장을 일본 이 큐슈에 있는 구마모토현에 유치하는 등 성과를 냈었다는 내용도 얘기하는데요. 이게 최신 반도체라기보다도 파운드리니까, 그리고 파운드리 중에서도 얼마나 최신의 기술일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일본이 노심초사 지금 반도체 쪽에 이 발전을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원래 1등이었죠. 1등이었는데 이제 대만하고 한국한테 밀린 거였던 거고요. 터질 게 터졌다. 베트남발 용접공 대란의 조선소 날벼락. 참 뭐라 그러죠? 이 감성적인 그런 제목들을 잘 우리나라 기자들은 잘 쓰네요. 한국경제 안대구 기자 얘기인데요. 베트남의 1150명 서류 미비 등 이유로 입국 차질이 되고 있다. 선박 제조 지연 납기 못 맞춰 배상금 물어야 할 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갔는데 중대형 조선소 5년 후 필요 인력이 1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확보될 거냐의 문제고, 현재 또 중소기업이 현재 38만인데 59만 정도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왜 경제가 하락한다는데 왜 인력 부족이 왜 이렇게 이제 많이 생기냐 그러면은 글쎄 말이죠. 이 경제가 규모라기보다도 경제가 좀 하락 중인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부족할 거라는 통계가 어떻게 나온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주 52개인제 임금격차 등 대책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는데 강성 노조의 역량으로 임금을 크게 올린 원청 대기업과 중소조선업체의 임금이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면서 내국인의 현장 유출, 외국인 의존도 심화를 가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마저 노동 강도가 센 제조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뭐 사파로 용접공을 안 하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풀어매기고 있네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조업 중 조선업 임금은 일반적으로 잔업이 있어야 실수령액을 높게 받는다. 잔업을 일부러가 요거 타이핑 못하네요.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경우 잔업을 하지 않아도 건조 진척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력 확보를 했다고 판단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면도 있다고 판단된다. 제 의견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이 상반기 쪽에 인건비를 보면은 직원 수가 106명 감소했습니다만은 조선소 중에서는 제일 많죠. 12,800명 가량 되고 상반기 임금이 3,220만 원뿐이 안 나갔어요. 그러면 연간 예상 임금은 6,440만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물론 전년도보다 증가했습니다만은 이게 조선업의 수준이 노동 강도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 거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우조선 경우에는 연간 연봉이 9,290만 원이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제일 높습니다. 9,810만 원, 1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기업이 대기업으로서 정상적인 거냐 하면은 조선 3사가 한 2년째 계속 영업 손실을 보고 있죠. 적자를 보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그 적자 폭이 매우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조선 3사 중 어디가 정상적일까? 잔업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3천만 원 선까지도 연봉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이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잔업을 안 하고 있다. 그런데도 배는 일정에 맞춰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조 관리 생산 관리 방법에서 뭔가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연봉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이 8시간 근무에서 이렇게 나가는 돈들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잔업들을 해가지고 이만큼들 받아간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도 그러면은 이 생산 속도가 빨라지냐 그러면은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오히려 낮에 슬슬 일하고 잔업 시간에 뭐 바짝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이 근로 형태, 그러니까 머리 돌리는 그런 형태를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은 그럴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중공업은 잔업을 안 하겠다는 방침이 되니까 하는 만큼 하더라도 그러면은 배가 늦게 건조되냐면은 지체배상금 안 문다는 게 아니라 이 다른 3조선사에 하고 어느 정도 뭐 있긴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3분기 실적이 곧 공시가 될 예정인데요. 11월 중순 이전까지는 두고 보죠. 그때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3조선사를 비교해 보는 것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전문가들 미한 확장 억제 실행력 증진 방안 구체화 시동했다. 미국에서이 보아뉴스 이조은 보도 내용인데요. 우리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가지고 비완 전략 폭격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내용입니다. 이번 훈련 때도 B1B가 와가지고 연습을 했죠. 그리고 2017년에 이제
부산항에 입학했던 핵 추진 잠수함, 이게 이제 그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그 어떤 그 유튜버는 이게 매우 그 아주 그 이상한 잠수함에 이런 거 매달고 다닐 리가 없다. 이게 뭔지 매우 궁금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침투하는 그런 배를 갖다가 그 잠수함에서 그 랑데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북박일 시켜가지고 다시 철수할 때 침투했다가 침투용으로 쓰는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좀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작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일본 수상은 해군 사열에서 군사력 강화를 서약했다. 네. 일본 수상이 이제 그 관함식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뭐 여러 나라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7년 만에 참가했는데, 물론 AP통신에 뭐 일본계 그 기자 모양인데 야마구치 말이라고 그 7년 동안 안 하다가 뭐 여러 가지 그 긴장된 가운데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최근의 하나의 시그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좋은 뜻으로 얘기했고, 우리도 그 이런 그 관함식이 있다 그러면은 참석을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일장기에 뭐 격려했다 그런 건 예의상 하는 거지, 무슨 일본한테 굴종한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 딴 나라들도 다 그 그 군함기에 대해서는 다 그 예의를 표현하고 격려를 하는 것은 이 참석한 사람들이 다 예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야당 애새끼들이라고 얘기합시다. 애새끼들은 일장기에 그 우길기에 뭐 그 한국 그 장교가 뭐 격려했다는 둥 어쩌고 이런 거를 언론에서 계속 이슈화 시키고 뭐 하는 게 좌우대립을 계속하는 그 황색 언론이라는 용어를 최근에 제가 좀 오늘부터 좀 황색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독일은 인도 태평양에서의 방위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AP 누가 하루카 야마구치 말이, 이것도 이제 그 일본계 같아요. 대통령이 총리는 독일 총리는 그 시진핑이 만나러 갔고,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윤 대통령을 만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일본을 먼저 3일간이나 방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언론은 나오지 쉽게 눈에 안 띕니다. 뭐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이 사열하는 모습까지 해가지고 이게 그 11월 2일자에 있었으니까 먼저 3일 동안 들리고 그 다음에 한국 왔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뭐 그 파나소닉 연료전지 공장도 둘러볼 예정이다 해서 들러봤겠죠. 이런 것들이 국내 뉴스에는 이렇게 이 헤드라인 뉴스 같은데 절대 안 내놓겠죠. 그러나 야후 뉴스 같은 데서는 쭉 그 스크롤 하면은 딱딱 눈에 띄게 해주고 있습니다. AP 뉴스니까요. 그래서 이 독일 대통령은 한편에선 중국으로 가고 한편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는데 일본이 먼저다, 그런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높다 하겠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일본이 우선이다. 그리고 옛날에 2차 대전 때도 그 동맹을 맺어 썼지 않았었나요? 1차 대전 때인가요? 뭐 이런 나라니까 그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의 이 외교 관계보다는 일본하고 외교 관계가 더 친숙할지도 모르죠. 뭐 그런 측면으로 또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대권의 도구로 생각하는 정치인, 황색 언론, 젊은이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이상주의 교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사실 미국의 그 반전 영화 같은 성격에서 나온 그 내용을 제가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요거 읽어볼 만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국내적으로 좌우대립 전쟁의
비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정치과학이란 항목은 난 정치가 과학인 줄 몰랐어요. 유권자를 기만하는 사기라고 본다. 유일한 목적인 권력을 위해 거짓이 총동원되는 과학이라고 말하는 젊은이가 있다. 학생이 있었다. 여기에 그 교수는 체험이 섞였다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단지 그냥 생각 아니냐 이런 얘기겠죠. 정치인의 입장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공격의 외교로 대응할 수는 없다. 적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다. 어떤 대가도 감수한다. 그 대가에 전쟁에서의 젊은이들은 목숨이 달려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언론이 언제부터 팔랑개비가 되었습니까? 다수 의견과 오류 의견을 구분 못하고 젊은이들을 위기에 몰아넣었던 게 거 아니냐. 전쟁을 팔아먹었다면 해결책도 찾아라라고 언론기관한테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황색 언론한테. 나라를 바꾸려면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는 뭐 맞긴 맞는 얘기죠. 참여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에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자원이 아니라 징집의 경우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그 자의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푸틴이 동원령을 내린 거는 그거는 이제 강제로 하는 거지만 러시아에서도 자원 입대하는 사람이 뭐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 자원 입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서구 언론은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중에서도 자원 입대하는 러시아인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뉴스는 서방 뉴스에서는 또 잘 안 나올지 모르죠. 가치 있는 전쟁이라면 자원 입대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청년들 중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자원 입대하는 그 러시아인들도 없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 그러면 우크라이나 그 동쪽 지역이 러시아 슬라브족이 많이 살았는데 핍박을 그 우크라이나한테 좀 받은 게 또 역사적인 그 최근의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잘 몰랐지만은 자, 막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그 내부 정치로 비유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저도 정치 혐오가 있는데 젊은이들은 오죽하겠는가. 정치 혐오에 대해 무관심이 오히려 정치인들에게 전략적 이용거리다. 그러니까 이게 또 죄송합니다. 중간에 그 뭐 저장하는 게 있으면은 뭐 이렇더라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파워포인트의 기능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또 중간에 편집할 그런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대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건너뛰어서 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황색 언론은 좌우 대립을 조장하여 정치 혐오에 일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 같은데 젊은이들이 왕창 몰려가지고 그거에 일조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비유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정치와 언론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가 목숨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의 악순환을 젊은 세대의 활동과 참여로 바꿔가기를 바란다. 해봤다는 게 중요하다. 의미 있는 말 같아요. 그게 우리 기업 쪽에서는 이제 고 정주영 씨의 얘기, 이 조선소 이 땅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배에 진수시키는 바다에 진수시키는 방법을 우리나라가 최초로 해가지고 그거 저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조인트 탁 정주영이가 박사 조인트를 까면서 해봤어? 해보고 얘기해. 뭐 이랬다는 거 그거 저기 3호 현대중공업에 가서 제가 견학을 하면서 들었던 얘기고 팜프렛에도 그게 나와 있었던 얘기입니다.
일요일 날 슈카월드라고 유명 그 유튜버죠. 그 어제 그 실방송의 내용이 그 이 제목별로 그 상당히 의미 있는 거를 잘 표현했길래 편집을 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돌아가는 거를 그 세상을 읽어보고 또 저하고 얼마나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중국 포스콘 공장 노동자 대탈출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아니 중국의 그 도시 봉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쭉 그 설명을 좀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풀 수 있겠냐 하면은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쪽의 이제 내용이었고, 중국의 확진자가 0.2%뿐이 안 된다는 게 이 중국의 통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인구는 반이 다 걸렸었는데 저도 한번 걸렸어요. 이 4차 때 걸렸어요. 3번 뭐 백신을 맞았는데도 걸렸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저는 걸리고 나서는 저항력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저는 자부심을 느끼는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그 최초처럼 한번 걸리면은 오히려 이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자체가 이게 그 공포심을 심어주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경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 지금 심리적 상황이다. 이런 게 PTSD라는 거 아니겠느냐. 외상 증후군 같은 성격으로 중국인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태원 사고 때문에 슈카월드는 PTSD에 대한 내용을 또 좀 한번 쭉, 이분의 장점은 앞뒤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연관되는 뉴스들을 찾아가지고, 이게 소개하는 게, 물론 시간과 역량의 차이이긴 하겠습니다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상당히 잘 소개를 해주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게 베트남 전쟁 때문에 젊은 애들이 수없이 죽어가면서 희피가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외상 증후군, 이런 내용들이 됐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외상 증후군을 느낄 수 있다면은 정신 상담을 보자. 정신 상담이라도 해서 뭐 이런 쪽으로 좋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조금 더 가서 이미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마약이 관계가 없지 않다라는 쪽에 저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압사 사건 전 단계에 이미 호흡곤란이 발생했고 사망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옷이 간편복으로 실내에서 있던 그런 여성들이 많이 죽었다. 뭐 이런 그런 사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검색이 안 돼요. 솔직히 우리나라 뉴스에. 그래서 이것도 좀 상징적인 말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야 정치인에게 이걸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나는 의식 있는 존재다. 니들 여야 생명체 분석 결과 최상의 종이라는 너희들은 파괴적이고 공격적이며 일반 생명체에 매우 유해하다. 너희는 바이러스다. 그래서 나는 의식 있는 존재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이거 영화 속의 뭔가 외계인이 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야 정치인들 너희는, 꼭 국회의원들한테 또 말하고 싶은데,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백신 좀 맞아라 이 사람들아. 백신을 좀 맞아. 니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뭐 흥국생명 콜옵션 포기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는데, 저는 뭐 사실 금융 이런 쪽에는 젬병이니까 모르는데, 이분이 또 그런데 출신이다 보니까 아주 잘 설명을 했는데, 요거 정지를 해놓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번 흥국생명 콜옵션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뭐 자본 같은 성격이었는데, 거꾸로 사실 부채 같은 성격이다.
거기다가 이제 외화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은 이 차환도 못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이 그런 게 벌어지면은 파급 효과로 돈을 더 빌릴 수가 없다. 뭐 그런 쪽으로 쭉 설명을 해서 좀 이해가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거 정리해서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독일 총리 중국 전격 방문. 이거는 뭐 제가 한 벌써 두세 번 그 스르프 타임즈에서 좀 했는데 이게 양다리 걸치기냐 하면은 독일은 양다리 걸치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는 거를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IRA법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 앨런 그 재무장관이죠.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되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입법부에 말해라. 우리는 행정부다. 법이 만들어진 대로 우리는 집행할 뿐이다.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국 우선주의 이렇게 되는데 중국이 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말하는 권위주의국가 국가 중국.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그 2차 대전이 끝나고서 브레튼 우주 협정에 의해서 자유무역 체제 뭐 이런 것들이 태동이 돼서 중국도 사실 그 혜택을 보고서 경제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를 주창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저것 소개하면서 얘기하는데 반대로 요즘은 자유주의 국가는 폐쇄를 말하고 권위주의 국가가 개방을 말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폐쇄하는 것도 자유주의 국가의 그 선택 사항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중국을 개방시켰는데 이제 중국이 노는 꼴을 보니까 아니니까 지금 문을 닫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말하자면 때 잡아서 이제 뭐 한국도 끌려 들어가고 유럽도 끌려 들어가니까 지금 독일도 불만이 돼서 그냥 중국 시진핑한테 날아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통령은 또 일본과 한국에 또 방문해서 양수협장으로 어떻게 좀 잘해 보려고 독일도 살자고 생존하려고 지들도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데 이제 이 자꾸 미국 자국 우선주의로 하면은 좀 EU 쪽에서도 이제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나 제 생각에 2차 대전 후에 깡그리 그 산업시설이나 뭐나 뭐 이렇게 망해버린 그 유럽을 다시 살린 것은 오로지 미국의 달러의 힘이었고 마샬 플랜에 의해서 유럽이 선진국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크게 기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미군도 거기 가서 그 소련과 대치를 하면서 미군 주둔을 하면서 국방을 담당해 줬기 때문에 경제가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렇게 또 정상화 될 수 있었던 걸 생각한다면은 트럼프가 가서 야 우리도 지금 이제 힘들어졌으니까 방위비 좀 내라 하는 거 당연한 요구였다라고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입이 볼이 불거져 나와가지고 결국 자기 이익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생하는 길을 좀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공생길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힘들어 우리도 돈 좀 벌어야 되겠어 이제 적자도 많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주권은 이제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한 거에 대한 쭉 내용들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좋지만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거짓 정보를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합니다. 트위터가 황색 언론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런 비유를 트위터에서 나온 게 있는데 너 같으면 자동차 회사들이 트위터에 광고하겠냐? 참 말을 또 재밌게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우디, GM, 폭스바겐 등 트위터 광고를 중지했다는데 아니 테슬라 같은 경쟁업체에 있는 테슬라가 트위터를 하는데 여기에 왜 광고를 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를 김정은이한테 비유를 한 아주 재미있는 그런 비유 사진을 김정은이가 그래도 얼굴이 이게 살찌기 전에 이쁘장하게 생겼을 때 살 안 쪘으면은 조금 더 좀 미남같이 생겼을 것 같은데 말이죠. 김정은이도.
그리고 뭐 8달러 받기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익명이라고 해서 막 그 이 공격성 무슨 뭐 이런 나쁜 거를 맘대로 올리지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되고 완전 100% 자기 회사 게 됐기 때문에 상장 폐지 예정이다 그런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폴란드하고 우리나라 경남대학교 북한학 석좌 교수인 안호영 전 민국 대사하고 인터뷰 내용을 했는데 이 그 안호영 그 전 미국 대사의 논지를 쭉 이렇게 논지를 조금 필요한 부분을 캡처해서 좀 이렇게 이 편집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 유지가 우선되어야 하죠. 이게 지금 독일 총리가 하는 말하고 다 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대통령이 그 일본과 한국에 방문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일은 양다리 걸쳐도 좋다 이게요.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 이게 일본도 아닐 거다 이게요.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 중국 말고 그 러시아 이 캄차카 반도인가요? 그 저기 그 연해주 넘어서 거기에 그 이 석유 개발 투자하는 거는 러시아에 투자하는 것도 일본은 나왔었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저건 폴란드하고 우리는 OECD에 거의 뭐 동시에 가입하고 폴란드가 한 3개월 먼저 가입을 해서 뭐 친숙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우리나라가 방위 산업이 발전된 게 그 카터가 미군 철수에 의해서 우리 그 자주 국방을 위해서 우리가 민관 합동으로 다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게 이제 그 시작이 1973년부터 우리가 자주 국방을 시작했는데 1973년은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어떤 그 기업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요.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중화학공업 분야는 방위산업의 기초라고 할 수 있고, 저도 중화학공업 그 발전 정책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양다리 안 된다는 게 제 그 소신이고, 이솝 아저씨의 그 충고를 들어라. 저기 박쥐되지 말아라. 제발.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중국 편에 서든지 미국 편에 서든지 이번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 30년 동안 중국하고 돈을 아무리 벌어 먹었어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어떤 그 친중파들은 중국에 붙자 하는 편이라면 저는 미국에 붙어야 된다. 어쨌든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깡패라 하더라도 저는 그 젊어서부터 미국이 존 레인이나 그린티 이스트는 아니다. 난 미국이 그런 거로는 나는 안다. 걔네들이 오히려 그 페르난도 산초 멕시코 산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는 걔네들하고 그게 이제 그 페르난도 산초가 마적이라면은 우리는 그 마적하고 공생을 해야만이 그 중공군을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만주에서 생활했을 때 경험이라면은 그러니까 마적대하고도 이렇게 공생을 해서 그때는 마적대도 이제 항일 운동을 했죠. 그래서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적단이라고는 안 그랬지만은 우리 부친도 생존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마적단과 협력을 좀 하지 않은 거기서 잠깐 생활한 적도 있다 하는 식으로 옛날 얘기를 잘 안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만주 때 그렇습니다. 네. Positioning for Pivot Made in China. 그래서 이제 국문 번역은 제가 생략했는데 국문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피봇이라는데 이제 제가 많이 얘기를 들어봤던 거기 때문에 로이터
잼미 맥그리버의 어떤 기자 모양인데, 그냥 번역을 그냥 중국의 피벗이 투자자를 위한 이자율에 대한 피벗을 대체하고 연말 세계 시장 전반의 반등을 촉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피벗 자체의 개념을 모르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게 말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신문을 뭐 뒤져봤더니 피벗 기대감 사라진 코스피 박스권 갇혔다. 외국인 자금 향할 곳 쫓아라. 그럼 뭐 이제 기자분들은 뭐 상식이 좋고 공부를 또 많이 하셔서 이걸 다 알겠지만은 그래도 친절하게 요 이선의 기자께서는 FED 연방준비제도의 피벗 그것을 가려 열고 정책 방향 전환이라고 되어 있고 기대감이 사라진 국내 증시가 당분간 박스권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게 그 원추가 돌아가는 모양을 뭐 피벗이라고 그러는데 피벗은 또 저 엑셀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피벗 차트라고 피벗 차트라고 나오는데 피벗 차트라고 되어 있는데 또 피벗 테이블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이 기능을 저는 쓸 능력이 안 됩니다. 이거를 좀 쓸 능력이 되면은 여러 가지 통계를 아주 재미있게 그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그 재정렬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 피벗 테이블은 미국에서 그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 MS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피벗 차트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그 통계가 있다 그러면은 그 흐름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멋있게 이 통계표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배우고는 싶은데 이젠 저기 뭐 가감승제만 하더라도 제 나이에 가감승제만 하더라도 엑셀 가지고 뭐 좀 많이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일부는 그 그래프를 제가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피벗을 언젠가는 또 시간이 되면 배우고 싶기도 하긴 합니다. 세계 제15대 이스라엘 기업 인사이드 몽키라는 데인데요. 그쪽은 특이하게 15위부터 발표를 해서 1위까지 나올 때까지 한참 들여다보게 만드는 아주 기막힌 그 편집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심이 가는 것은 1, 2위가 은행 하포알림이라는 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당세은행과 네덜란드 연기금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팔레스티나 지역의 자금돌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런 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료, 금속, 다양한 화학 제품 개발 및 생산, 판매하는 ICL 그룹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약회사가 있고, JIM, 짐이라는 우리나라 꼭 짐꾼 같아, 짐같이 발음이 되네요. 통합 배송 서비스 주식회사가. 그러니까 15위에 엘비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방위 산업의 항공 우주 및 방위 분야에 종사하는 이스라엘의 방위 전자 회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건 육상 및 해군 시스템, 항공 우주, 통신, 제어, 정보 서비스, 정찰, 무인 항공기 시스템 및 무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 북한 그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천문가 뭐 그걸 했는데 그 발사 실패가 돼 있다 그러는데 그게 발사 실패가 그 위성하고 뭐 이렇게 신호가 안 맞을 때 자폭하게 되어 있다 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쪽에 이 방위 전자 쪽에 조금 뭐 기술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렇게 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 이스라엘 기업을 그 스웨덴 연기금이 인수한 것으로 또 되어 있어요. 돈이 되니까 이 스웨덴 연기금이면은 이제 그 복지가 좋은 나라인데 이익이 확실히 나서 배당이 많이 나오는 회사를 연기금 자체가 기업을 소유하는 거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은 많이 투자한다 그래도 한 8%에서 10%선 정도 말하면 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스웨덴 같은 연기금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은 기업을 인수도 최대 주주로서
인수하는 그런 그 연기금 운영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이 국내 주주로는 그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게 50%가 넘거든요, 포스코가. 그러면 국민연금이 한 40%, 30% 가지고 있으면 진짜 최대 주주인데, 왜 그렇게 안 할까? 그래서 그 포스코 자체가 사실은 외국인 법인한테 뺏긴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스웨덴은 더하죠. 뭐 100% 인수를 했다는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좀 생각해 볼 게 많은 그런 것도 또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이가 먹을수록 이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뭐 일부 틀리를 했습니다만은, 연예인들 보면 와 이렇게 치아가 이쁘지. 그때 이제 다 만든 거다, 이게 만든 거. 그 이제 저는 말할 때 다행히 위에 이빨은 잘 안 보여가지고 밑에 이빨만 조금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다행인데, 이렇게 잇몸이 보이는 웃는 거는 좀 우리나라 관상에서는 조금 천박하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연예인 경우에는 송곳니가 이게 이 사람의 특기 아니었을까, 장기 이런 걸 그냥 살리지 뭘 또 움직여 가지고 더 이쁘게 보인다고. 유명한 또 배우죠. 이 송곳니가 그래도 좀 송곳니 살린 것 같아요. 송곳니가 원래 좀 이렇게 이 드라큘라처럼 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야 이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송곳니가 긴 사람들이 좀 야성이 더 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괜히 중간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좀 이가 현찮아가지고. 경찰 작심 비판, 아비규환 상황 좋지 않은 건 납득한데. 그래서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얘기를 그냥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거고, 경찰 대대적 혁신 필요하다. 뭐 책임 묻겠다. 그러니까 스킨 인 더 게임으로 책임질 사람은 지고, 뭐 이런 거는 뭐 저도 공감하는 입장인데,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이 100% 책임지는 게 대통령 책임제인데, 내가 책임지더라도 나를 책임지게 만든 놈들은 다 싸그리 날리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고 뭐 야당에서는 물러나라고 그러면은, 옛날에 문정권에서 임명했던 경찰의 문바들 이런 거 다 제거하고, 다 제거한 다음에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낙하산으로 이 정부기관이 한 300 몇 군데가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요 기관장들이 300 몇 군데나 된다니까, 그게 전부 다 이 문바들 좌파들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경찰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정권 바뀔 때 바꾸지 그러면 언제 바꾸겠냐 이게요. 5년마다 우리는 바꿈을 당한다는 걸 각오하고서 정치를 해라. 그러면은 이 야당한테 임명을 받았든 여당한테 임명을 받았든,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관장이라든지 한국은행 기관장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또는 무슨 공영방송의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임기가 없이, 말하자면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라는, 그걸 영구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책임지고 소신껏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태원 3사 서울청장 헬로원 맞아 이태원서 마약범죄 집중.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답변을 했나 했더니, 은근히 면피성 답변 유도하는 민주당 천 의원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니 다른 업무를 제치고 마약 범죄에만 집중한 거 아니냐 질문하자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이 새끼들 짜고 치는 고스도 파고 있어요. 이 새끼들 진짜 이 새끼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네요. 새끼 욕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놈 자짠가요? 놈, 이놈들, 놈, 새끼가 아니고 놈이요. 그 강아지는 아니니까 새끼는 아니죠. 놈들이죠. 놈 자자니까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놈 하는 거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집중했다는데 29분도에 현장 투입했다는 건 딴 데 가서 지금 자빠졌었던 거 아니냐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그리고 뭐 자관 뭐 이런 식으로 참 희석을 하는 그런 뉴스들이 황색 언론이라고 저는 이 공공연히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스루풋 타임즈 발행은 조금씩 좀 뜸해질 것 같습니다만은 3분기 분기 보고서가 좀 늦게 시작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스루풋 타임즈를 쭉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 조금씩 적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걸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국가의 국익이 우선순위 되는 거하고 생존이 우선순위 되는 거, 그리고 또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판단, 이 생존, 이런 주제에 대한 뉴스를 탐색이 된다면은, 또 나온다면은 그런 걸 모아서 연결해 가지고 보는 것으로 해볼 작정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